안녕하세요. 은퇴 부동산 연구소의 노철호 소장입니다. 오늘의 행복한 은퇴 설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번 1강 때 제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정정 먼저 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60에서 80세까지 한 20년의 시간이 8만 시간인데 제가 0을 하나 빼먹었어요.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꼭 수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영상을 다시 업로드 하자고 하니까 그 부분 하나만 정정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새로 업로드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행복한 은퇴 설계를 위해서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 처음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은퇴 시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이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앞으로 20년을 더 사는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취미가 직업이 되는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고, 바로 또 재취업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재취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건강, 그 다음에 취미, 가족, 친구, 소울메이트까지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을 잘 재편을 해야 행복한 은퇴 설계의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인데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013년도에 그 부동산 석사를 할 때 그때 논문이 은퇴 가구의 자산 구조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의 그 내용이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1년마다 발행하는 이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 가구들이 자산 배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조사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크게 변동이 없더라고요.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그 당시 보면은 은퇴를 앞둔 세대들의 자산 비율을 보자니까 금융이 한 75%, 부동산이 75%, 금융이 한 25%. 요즘에는 그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부동산이 80%, 그 다음에 그 금융자산이 2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8대2. 75대 25든 80대 22든 이 자료가 말해주는 핵심 내용은 우리나라는 지극히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분들의 어떤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그 맹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갈 때 토지 임대부 주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호응을 많이 못 얻는 것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면 그것이 온전한 소유권이 나에게 귀속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튼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든지 그 대표적인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비율 자체가 5대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융이 5, 그 다음에 부동산이 5, 은퇴를 앞둔 그런 세대들을 자산 비율을 봤을 때요. 근데 우리나라 특수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숫자적으로 딱 우리도 이제 5대5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각종 금융권에서 보고서를 내면 우리도 5대5로 가자 이런 측면을 강조하지만, 저는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상적인 비율이 6대4 정도 되지 않을까. 부동산이 6이고 한 40% 정도는 금융자산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부동산에 너무 많은 그 부가 집중되어 있다. 문제 제기 하나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 부동산 비율을 좀 낮추고 금융자산의 비율을 한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 부동산 자산을 좀 금융자산으로 바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이렇게 정정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산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 비율로 부동산이 나뉘어집니다. 아내분이 살아있으면 배우자, 자식들. 근데 평소에는 부모님 생전에는 별로 재산 가지고 다툼이 없었는데 이렇게 상속 자체가 지분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자식은 어떤 자녀분은 이제 상속 받았으니까 이거 빨리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 갖자 이런 의견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걸 또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부동산에 대한 그 애착이 크신 분들은 그거 팔지 말고 계속 가져가는 게 재산 가치가 다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일선에서 부동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속된 재산을 매각하는 작업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모님들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산을 이렇게 자녀들한테 그냥 부동산으로 넘겨줄 때는 뭐 세금적인 거, 그 다음에 이런 매입 매각하는 것들이 어려운 점,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부동산이 있다면 하나하나 있을 때 60대 후에 좀 부동산 자산을 정리해서 자녀들한테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미리 좀 증여해주고 증여 공제액이 있잖아요. 증여 공제를 활용하셔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주는 것이 현금 자산을 증여해주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그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신조어 중에 예전에 많이 등장했던 것 중에 하우스포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집은 있어, 뭐 부동산도 있어. 근데 쓸 돈이 없는 분들, 당장에 현금이 없는 분들을 우리가 하우스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국수를 먹으러 동네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뭐 멸치국수 전문점인데 먹는데 옆에 한 60대 후반, 70대 뭐 사이에 있는 두 분의 어르신들이 대화하는 것을 엿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본인 자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나 뭐 단독주택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주식 투자를 뭐 한 5천에서 많게는 1억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서 주식 정보를 막 교환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 분이 여기 주머니에서 검은 봉지를 하나 꺼내서요. 검은 봉지를 하고 봤더니 그게 뭐였냐면 소주였어요. 소주. 그래서 검은 봉지를 몰래 꺼내서 주인 몰래 그 무슨 소주잔도 아니고 우리 물 먹는 그 스테인 컵 있잖아요. 스테인레스 컵 거기에 몰래 따라 드시고 대화하시고 몰래 따라 드시고 대화하시고 그걸 보면서 내가 저 나이가 됐을 때 저 모습이 과연 좋아 보이는가?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쓸 돈은 없고 부동산에 묶여 있고 뭐 주식에 많은 돈이 묶여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지금 당장에 그 캐시가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은퇴 가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저처럼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여하튼 정리하자면 과도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산을 은퇴 시기에 맞춰서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한 금융자산을 좀 올리는 거, 한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자산을 40% 정도 끌어올리는데 그걸 100이라고 놓고 이 금융자산도 상품을 배분을 해야 돼요. 섹터를 세 가지로 또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세 가지로 나뉘어야 돼요. 은퇴 시기에 맞춰서. 첫 번째, 아까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갑자기 뭐 병원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비상자금 용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비상금 섹터에 금융자산의 10에서 20%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런 이자도 주지 않는 자유적금에 그 돈을 또 넣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비상자금은 어디에 넣으시냐면요. 그 운용사에서 하고 있는 투자 운영 이런 데서 하고 있는 CMA 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넣어놔도 한 0.8에서 1% 정도의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이에요. 그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돈을 그 다음에 우리 그 상장할 때 상장 주식 투자할 때도 그 CMA 계좌에서 바로 투자가 가능하죠. 그런 용도로 CMA 계좌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최근에 더 좋은 상품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토스뱅킹이라고 아시죠? 토스는 핀테크 플랫폼이었는데 은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런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자금은 어디에 놓으면 좋겠어요? CMA 계좌나 토스은행에 넣어 놓으시면 그래도 그 돈이 얼마가 됐든 나에게 꾸준하게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자를 지급해주는 상품이 있다. 그래서 비상금 섹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게 한 20에서 30% 정도의 비율로 나누시면 돼요. 20에서 30% 정도. 여기서 다소 공격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최근에는 ETF 상품,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ETF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계좌에 돈을 넣어놓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경제에 대한 부분을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뭐 메타버스 그거 아니면 뭐 AI 그 다음에 뭐 블록체인 이런 신 트렌드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경제의 큰 화두로 떠오르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직접적인 투자를 다소 공격적인 투자, ETF라든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정도 배율로 자산을 운용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세상의 경제적인 흐름도 계속 읽어가면서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것을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소 공격적이지만 그래도 덜 공격적인 ETF나 그다음에 이런 주식 투자 같은 것들에 대한 섹터로 한 20% 정도 책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금융자산은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바로 적립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상품에 한 50에서 70% 정도를 배분하는 게 좋습니다. 비상금 섹터, 다소 공격적인 투자 섹터,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나의 자산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섹터. 여러분들 적립식 투자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오늘도 주식시장이 무지 안 좋았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습니다. 오늘이 좋으면 내일이 안 좋고 막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있어요. 우리는 그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립식 투자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가 계속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때는 주식시장이 좋을 때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굉장히 폭락했을 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폭락했을 때 들어가면 그만큼 싸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나중에 수익이 나면 또 좋은 수익률로 보답을 해준단 말이죠. 이렇게 시간을 계속 분산해서 하는 것이 적립식 투자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정자산은 이렇게 적립식 펀드, 그 다음에 적립식 연금 펀드, 그 다음에 그 보험 상품에서는 변액 보험 상품, 이렇게 계속 복리로 나의 자산을 계속 상승시켜 갈 수 있는 금융자산의 50에서 70%는 들어가야 되는 섹터를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많은 전문가들 중에 존리라는 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메리츠 자산운용사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은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그 말에 동감합니다. 우리는 뭐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든 이런 것은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적립식으로 비교적 빨리 내 자산을 굴려간다면 누구나 어느 시점에 부자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리로 돈을 굴리기 때문입니다. 복리곡선은 뭐 이런 선이 아니고요. 갑자기 이렇게 함수선이에요. 뭐 x제곱 이런 함수처럼 어느 시점에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걸 보여줘요. 그만큼 처음에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딘 것 같지만 이게 뭉쳐지고 하다 보면 갑자기 큰 돈이 되는 그게 바로 복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융자산의 50에서 70%는 복리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적립식 상품에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존리 그분의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이 계속 불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단순히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는 자본이 나를 위해서 24시간 일하게 하게 되면 자본주의에서는 위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10시에 잘 수도 있고 12시에 잘 수 있지만
내가 투자해 놓은 적립식 이런 복리 상품들은 24시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봤을 때 부동산 자산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5대5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부동산을 좀 줄이고 금융자산의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금융섹터에서 이 금융섹터를 100이라고 봤을 때 이거를 그냥 모든 금융사업에 하나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금 섹터의 10에서 20%, 그 다음에 다소 공격적이지만 주식 투자나 ETF 투자할 수 있는 이 한 항목의 20에서 30%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복리로 내 자산을 계속 불려갈 수 있는 적립식 투자, 적립식 펀드, 적립식 연금저축, 적립식 연금 펀드, 그 다음에 변액보험 이런 상품으로 안정적으로 복리로 내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